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과 세상이 보이는 시간 아침경제 골든타임 박현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수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류현진 시즌 아웃, 업계 울상 이 얘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코리안 몬스터 LA 다저스 류현진 선수가 결국 수술대 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예. LA 다저스가 발표를 했죠. 네. 어깨 수술 하기로 했고 사실상 시즌 아웃이다. 네. 어떤 상당한 좀 네. 국민들이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공식 발표 우리가 이제 오피셜이라고 하는데 계속 그동안은 오피셜은 안 나왔었고요. 네네. 취재 보도로서만 나왔고 오늘 새벽에 지금 오피셜이 나왔는데 받는 수술은 어깨 관절경 수술이라고 네네. 합니다. 뭐 지금 LA 다저스 설명에 따르면은 뼈 조각을 청소하는 수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수술에 돌입을 하게 되고 뭐 재활까지 고려한다면 이번 시즌은 아웃이다. 시즌 아웃이라는 얘기도 함께 전했습니다. 이게 근데 시즌 아웃이 문제가 아니에요. 1년 정도는 쉬면 됩니다. 왜냐하면 네네. 류현진 선수가 우리나라 데뷔한 해부터 한 해도 쉰 적이 없었고 저 미국에 가서 한 2년 동안 무리했기 때문에 한 해 정도 푹 쉰다 생각하면 되는데 문제는 어깨를 잘못 건드리게 되면 이게 선수 생명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한때 최고의 투수 손민환 선수가 어깨 수술하고 나서 복귀하는데 한 3년 걸렸습니다. 네. 박명환 투수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어깨 수술하고 제대로 이제 구속이 올라와가지고 예전 전성기 기량을 찾은 사람은 커트 실링 한 명뿐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대부분 구속이 저하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깨 수술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뭐 근육이나 어떤 그거의 문제가 아니라 관절을 청소하는 수술이라고 하면 좀 다른 어깨 수술보다 조금씩 강도가 낮은 거긴 한데 그래도 투수의 생명의 어깨를 이게 칼을 댄다는 게 과히 좋은 소식만은 아니에요. 단순히 오래 문제가 아니에요. 팔꿈치랑은 다른 거죠. 그렇죠. 네. 팔꿈치는 그 토미존 서저리라고 하죠. 인대접합 수술이니까 팔꿈치 수술을 하고 나가지고 1년 정도 재활 잘하면 구속이 오래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어깨는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주 그냥 단순히 1년 동안 시즌 아웃이다. 아, 올해 유현진 못 보고 내년부터 보겠네. 이런 문제가 아닌 거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 그래도 좀 믿음을 좀 가져볼게요. 네. 류현진 선수가 이제 토미존 서저리 수술을 했는데 고등학교 때 이미 한 번 받았었습니다. 토미존 서저리를. 네네. 뭐 배용수 선수도 받았던 그 수술인데 실은 그때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한화의 1순위 지명을 못 받았었는데 당시에도 류현진 선수가 이제 토미존 서저리를 극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정말 중차대한 수술, 어깨 관절경 수술을 받게 되는데 또 한번 류현진 선수의 그런 힘을 또 버텨냈던 힘을 믿어보면서 수술 결과에 또 재활에 앞으로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리안 몬스터 어려운 수술이지만 또 잘 이겨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팬들도 걱정이 많은데 광고주들이 좀 많이 울상이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피해보는 분들, 뭐 사람들 해가지고 쭉 리스트가 나왔는데 가장 맨 위에 있는 곳이 LA 다저스입니다. 지금 류현진 선수가 연봉을 한 뭐 순액으로만 보면 53억 정도가 받게 되는데 네. 어쨌든 수술은 여부와 상관없이 53억은 지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수술비와 함께.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방금 말한 이제 국내 광고주들, 네. 이제 라면 업체하고 뭐 이런 은행들인데 아마 광고를 더 지속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마 네. 그래서 그 광고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고요. 뭐 라면 업체 관계자 지금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에 어쨌든 류현진 효과로 좋은 영향을 받았다. 저 정도까지 이제 코멘트를 한 걸로 봐서 이제 앞으로는 그렇겠고요. 근데 실제 저 라면 업체는 저 광고 모델 쓰면서 점유율이 급등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톡톡한 효과를 누렸었죠. 상당한 효과를 누렸었죠. 그러니까 앞으로 더 볼 것을 이제 못 봤다 이런 식의 피해고 실은 중계 쪽, 그러니까 방송사인데 여기가 상당합니다. 이제 MBC 플러스 스포츠 플러스에서 MLB 독점 계약권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제 2017년까지 일단 더 류현진 선수 때문에 잡아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된다면 류현진 선수가 아웃된다면 과연 광고비가 지금 받는 것만큼 받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아마 수십억 대의 손실을 또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울고 있는 또 다른 이제 차원의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게 소송을 당하고 이럴 상황은 아니죠. 아, 그럼요. 그죠? 왜냐면 어떤 네. 개인의 부상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광고주, 예를 들면 뭐 라면 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할 그런 문제는 아닌 거죠. 네. 류현진 선수가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그렇죠. 경기를 못 뛰게 네. 되면 모를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 텐데 아마 우리나라 광고주랑 그 역시 MBC 스포츠 플러스가 가장 손해 볼 거예요. LA 다저스 측은 그렇게 손해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LA 다저스 미국 프로야구 구단 같은 경우 선수 보험 들어놓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만약에 내가 고인용봉 선수 때 부상해서 1년 날린다. 그럼 연봉은 날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저 보험회사에서 보존받기 때문에 LA 다저스 같은 경우에는 연봉은 손실 없는데 티켓 파워라든지 LA가 또 교민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뭐 그런 어떤 유현진 기념품 판매 이런 것들이 급감하는 그런 손해는 있겠죠. 그 지금 티켓 파워 얘기하셨는데 실제 메이저리그 선수 한 명이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어느 정도입니까? 미국 생활 오래 하신 우리 곽수종 박사님 한번 얘기해 주시면. 저는 캔자시티 로얄스 구장을 한 번밖에 가본 적이 없고 네. 삼성 라이온스가 하도 그 월 코리안 시리즈에서 패배를 많이 해서 야구에 담을 쌓고 사는 기간이 오래됐어요. 근데 방금 말씀하셨지만 교민분들은 한 유현진 선수를 보기 위해서 상당히 자주 구장을 찾을 겁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아마 유현진 선수 자신으로는 프리에이전트 쪽으로 가야 될 부분이나 여러 가지 앞으로 장래에 대해서 이렇게 수술로 인해서 아마 고민이 클 것이고, 이제 우리나라도 저렇게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1인 기업 정신으로 아마 저 관리라든지 에이전트가 또 하나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연예 기획사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런 스포츠 기획사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생활 속 경제 이야기.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시간입니다. 실수로 계좌 번호를 잘못 눌러서 엉뚱한 데로 돈을 보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이 돈의 대부분은 바로 돌려받을 수가 없어서 막막한 경우가 많았었는데 올해부터는 송금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네. 주어진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드리죠. 네, 유용하고 재밌는 경제 이야기,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시간입니다. 계좌번호를 잘못 눌렀다. 인터넷 뱅킹이나 텔레뱅킹을 하다가 실수하신 적 혹시 없으신가요? 실제로 이렇게 엉뚱한 계좌로 돈을 보내는 경우가 최근 1년 새 7만 건, 금액으로는 1,700억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이 돈을 조금 더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차고송금 예방 및 반환 절차 간소화 방안을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돈을 다른 계좌로 보내는 경우 송금 정보 입력이 끝난 후에도 송금을 5에서 10초간 지연시켜 이 시간 동안 긴급 취소를 가능하게 하는 건데, 송금인이 송금 후 잘못 보냈다 라고 판단할 경우 5에서 10초 내에 긴급 취소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차고송금 반환 절차도 대폭 간소화되는데요. 이전까지는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서 반환 요청을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화로도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고송금이 발생한 경우 그 돈을 찾았으면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하니까요. 순간적인 욕심에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집주인 울린 뻐꾸기 가족. 남의 둥지에 알을 낳는 뻐꾸기의 습성 잘 아시죠? 그래서 미움을 받는 새가 바로 뻐꾸기인데요. 남의 둥지를 탐한 뻐꾸기는 미움만 받지만 남의 둥지를 탐한 사람은 입건이 됩니다. 김태현 변호사가 어떤 사건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뻐꾸기는 남의 둥지에 알을 낳고 편하게 삽니다. 이런 뻐꾸기가요, 실생활에서 나타나는데요. 바로 뻐꾸기 가족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살고 있는 윤모 씨, 50대 여성입니다. 그 윤모 씨와 윤모 씨의 딸은요, 해운대에 있는 고급 아파트에 월세 계약을 합니다. 보증금 중에 일부만 계약금, 가계약금으로 내고요. 첫 달 월세만 지급합니다. 그러고 나서 집주인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입주일이 일주일 남지 않았냐. 나머지 잔금은 그때 준다. 하지만 내가 먼저 이사를 좀 들어가서 집 수리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열쇠를 받습니다. 단순히 집 수리만 한다고 했는데요. 실제로는 열쇠를 받고 나서 이사를 하고 거주를 하는 것이죠. 나중에 월세를 내지 않아서 집주인이 찾아가 보면, 그러면 개를 풀어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하고요. 또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협박 문자까지 보내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달 월세만 내고 1년씩 살곤 했는데요. 이게 단순히 한 건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저 단지에서 이 윤모 씨들은요, 뻐꾸기 가족이라고 부동산 중개업자들 중에서 굉장히 유명하다는 겁니다. 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만약에 월세를 지급하지 않게 되면 당연히 법적으로는 살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주인들은 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되죠. 하지만 명도소송이라는 것이요, 마음을 먹기에 따라서 1년, 2년 끌 수도 있습니다. 즉 나가지 않고 버티는 거지요.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해운대 경찰서에서 사기 혐의로 구속까지 되게 됐는데요. 글쎄, 집주인 입장에서는 먼저 집수리를 좀 한다고 하니까 잔금 약속일보다 일주일 먼저 집 열쇠를 준 건데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결국 피해를 보게 된 겁니다. 자, 세입자 여러분, 물론 집수리를 먼저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계약서에 있는 약속은 지키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까지 김태현의 사건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애완견 4마리를 풀어서 네. 집주인을
못 오게 했다고 그러고 네. 또 실제 집주인이 찾아온다고 그러면 그 열쇠 구멍에 못을 박았대요. 네. 그 문을 못 열게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아주 의도적인 장기 체납, 월세 뭐 이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하고 뭐 지금 이 피의자 같은 경우에 고소를 당했으니까 네. 이 집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이 아파트, 고급 아파트, 이 주상복합 아파트를 돌아다니면서 이런 행동을 했었고 또 의류 옷을 파는 장사를 하고 있는데 실은 그 상점, 옷가게도 마찬가지 수법으로 이제 네. 계약금과 일부 돈을 주고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눌러 앉는 뭐 이런 전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나온 오늘 혐의의 저것은 굉장히 일부분의 거고요. 저런 사건들이 그동안 여러 차례 있었다. 이제 이게 경찰 조사에서 이제 밝혀진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게 지금 전월세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하고 뭐 관련이 있나요? 그렇게 봐야 글쎄요, 돼요. 뭐 전월세가 오르고 있다기보다도 이제 그 무주택자 이분들이 그 최저 생계를 보통 하는 분들인 것 같은데 이분들이 이제 주택을 구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대개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이분들은 주로 외곽 지역으로 쫓겨나는 입장인데 아마 개인적인 허영심이라든지 또는 가운데 도시권에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욕구 이런 것들이 아마 복합이 돼가지고 계속 이런 형태에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 뻐꾸기, 이제 해운대 뻐꾸기라고 이제 하던데, 저분들은 사실은 그 전월세가 상승하는 거랑 관련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월세 상승한 그런 부분들은 정말 본인의 주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야, 나 진짜 여기서 쫓겨나면 갈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좀 버티겠다, 이런 게 있을 텐데, 저기는 최고급 아파트입니다. 네. 꼭 저기 안 살아도 되는 것이거든요. 네. 저 사람들 저러면서도 차는 외제차 끌고 다녔다고 그래요. 아, 외제차 네, 외제차를 끌고 맞습니다. 다녔다는 거고, 그리고 저기 이제 고급 아파트, 이제 무슨 시티라고 붙은, 거기만 이제 돌아다닌다는 거죠. 근데 정말 또 이제 재밌는 사례가, 저기 이제 집주인이 현관문을 뜯었다는 거예요. 안 열어주니까. 근데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커튼을 치고 살았다는 거죠, 거기. 뜯은 현관문 자리에. 예. 그 정도로 저는 어떻게 보면 참 좀 죄질이 안 좋죠, 아, 사실. 집주인 참 입장에서. 굉장히 악의적이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예. 이제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명도 소송 제기합니다. 그럼 당연히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차임을 안 냈으니까. 근데 소송이라는 게요. 피고 입장에서 재판 몇 번 안 나오고 이러면 또 사건이 밀려서 몇 달 끌거든요. 그럼 이제 확정 판결 나올 때까지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뭐 1년도 넘게 걸리죠. 그렇게 하고 집행관이 나가게 이제 드러내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버티면은 네. 요새 인권 침해가 문제가 있어서 집행관들이 그 사람들 뭐 팔다리 잡고 끌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걸 악용하는 거죠. 그래서 1년이고 2년이고 버티는 겁니다. 명도 소송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은. 왜냐하면 명도 소송을 하면서 또 다른 뭐 전치 3주 4주를 끊어서 형사 고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경매할 때도 명도 소송을 하면은 주로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나가게 되는 건데 아마 이때까지 이 피의자 같은 경우에 다른 집에서 돌아다닐 때 400에서 500만 원씩 부동산한테 받고 네. 이사 가지고 네. 했단 말입니다. 그 돈으로 그래서 또 계약금 네, 내고. 또 계약금 예. 내고. 그러니까 이번 집에서도 아마 끝까지 명도소송 붙었으면 또 500만 원 받아서 그 돈으로 딴 집 갔을 그럴 확률이 굉장히 왜 그런데 저런 사람들은 블랙리스트에 부동산 일대 주로 고급 주택가를 다녔다면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충분히 방어도 하고 그렇죠. 순제로 대응할 수 있었는데 왜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맞- 예, 그러니까 아까도 했지만 부동산에 알아봤더니 그 집주인이 유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한두 번 정도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는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더군다나 구독자까지 됐으니까 뭐 더 이상의 피해는 없겠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네, 창렬푸드의 진실. 언젠가부터 인터넷 신조어로 자리 잡았던 창렬스럽다라는 네.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창렬스럽다.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속빈 강정이라고 그래요. 겉만 화려하고 뭐 실속은 없다. 이걸 네네. 먼저 창렬스럽다라고 인터넷 신조어로 쓴다고 하는데 김창렬 씨 들으면 굉장히 기분 안 좋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과대 포장되고 실제 내용물은 별로 없는데 뜯어보면 내용물이 없어서 실망하는. 양이 너무 적은. 양이 너무 이런 왜 창렬스럽다는 얘기가 나왔냐면 저는 김창렬 씨, 네. 그 DJ DOC 가수 이름을 딴 네. 브랜드에서 저런 일들이 많아서 결국 창렬스럽다는 얘기가 여기 이제 나왔는데 김창렬 씨가 2009년인가요? 뭐 네. 그 도시락 편의점에 파는 이제 도시락 없이 요새 뭐 해리 도시락은 유행이던데 뭐 그런 식의 도시락 계약을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김창렬의 포장마차에서 계약을 했는데 그 도시락이 굉장히 품질이 안 좋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겉은 정말 화려한데 안에 들어가 보면 뭐 양도 별로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래서 사람들이 이제 김창렬 씨 이름을 보고 사는데 도시락이 이러니까 창렬스럽다는 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겉은 화려한데 속빈 강정 같은 그런 뜻을 인터넷에서 썼던 거죠. 네. 그러니까 김창렬 씨가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모델로도 받고 하긴 했지만 이게 내 이름이 그렇게 쓰이니 그래서 이제 그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는데 업체는 야 무슨 소리야 네가 혹시 다른 데랑 또 계약한 거 아니야 이중 계약 아니냐 이렇게 해서 뭐 반박을 하고 있고 좀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뭐 법정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 식품 때문에 네. 자기 이미지가 굉장히 그렇죠. 손상을 당했다 이런 네. 내용이죠. 충분히 그런 왜냐하면 충분히 그럴 면이 수 있죠. 있다고 김창호 생각이 씨 되거든요. 그러니까 포차 상품을 많이 먹는 친구들이 이제 10대, 20대고 SNS나 언론, 네티즌 확률이 이게 굉장히 높은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창렬스럽다를 잘 모르고 아마 어르신들도 처음 들어보겠지만은 이 친구들 사이에서는 2014년까지 저 창렬스럽다는 말이 굉장히 퍼져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김창렬 씨가 직접 1억짜리 손배소를 한 것 같은데 지금 그 A 회사라는 데가 어떻게 또 대처를 했냐면은 김창렬 씨도 소송을 했고 김창렬 씨 소속사도 또 같이 손배소를 소송을 네. 하니까 아니 왜 한 명만 하지 둘이 같이 했어? 그러면서 김창렬 씨 혹시 이쪽이랑 이중 계약된 거 아니야? 왜 단독 당신이 플레이하면서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로 또 김창렬 씨를 압박하고 있어서 뭐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김창렬 씨 굉장히 속이 타는 심정들을 많이 토로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이 제품에서 세균, 대장균까지 검출이 되면서 지금 김창렬 씨가 손해배상 소송을 낸 건데 그 과정을 좀 약간 김태현 변호사가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9년에 그렇게 계약을 했었는데 계속 창렬스럽다는 그런 용어들이 안 좋은 용어로 쓰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내 이름을 빌려가지고 식품업자는 모델 계약을 한 건데 이거로 해서 내가 피해를 보고 있으니 더군다나 마침 말씀한 그 세균 같은 경우에는요. 네. 모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에서 먹거리 엑스파일 같은 프로에서 저게 나왔던 것 같아요. 봤더니 식품에서 대장균 엄청 나오더라. 그러면 이제 김창렬 식품이 대장균 나왔다 이런 얘기도 퍼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다시 김창렬 씨는 본인 이미지에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너희들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봤다. 비록 내가 1억 모델료는 받았지만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업체는 김창렬 씨가 이중 계약을 했다. 뭐 아마 다른 쪽이랑 또 다른 계약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문제를 가지고 들고 나와서 방어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소송계가 어떻게든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현재까지 나온 거로 보면 김창렬 씨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어찌됐건 김창렬 씨 명예에 크나큰 손해가 간 건 사실이니까요. 네네. 다만 김창렬 씨가 어떤 그 식품 제조 과정에 조금이라도 개입을 한 경우들이 있다면, 요즘 의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랬으면은 얘기가 좀 틀릴 텐데, 뭐 식품까지 뭐 김창렬 씨가 관여를 했겠어요. 그렇게 되면 김창렬 씨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겠죠. 네, 김창렬 씨도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광고 모델인 김창렬, 연예인으로서 명예와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창렬푸드 논란이 불거진 시점 이래 해당 식품업체는 사과나 노력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대표는 김창렬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김창렬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다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류 같은 경우에 요새는 뭐 이름 빌려주면서 뭐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그 뭐 해당 그 연예인이 뭐 직접 뭐 디자인에 관여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정말 김창렬 씨가 그 식품 제조 공정에 참여해서 보고 얘를 검수를 하는 거죠. 아 물건 김창렬 씨 이거 나오는 제품인데 괜찮겠어요? 아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이거 뭐 닭고기 한 2개만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러고 이랬다. 그렇게 되면 업체 얘기들이 맞을 수 있죠. 당신도 이거에 관여한 거 아니니까 책임 있는 거 아니야? 이 얘기가 맞을 텐데 김창렬 씨가 그 바쁜 연예인이 무슨 그 도시락 나오는 걸 가지고 뭐 닭고기가 몇 개 들어간지 제육볶음 몇 개 들어간지 다 체크했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하고 이름만 빌려주는 계약을 했을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김창렬에서 책임을 묻기는 좀 쉽지. 근데 이런 좀 과대 어렵지 않을까요? 포장, 예. 과장 광고에 대한 소비자 권리 찾기 운동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 하나의 일환으로 봐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현상들 바람직한 현상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나라 소비자 보호에 대한 소비자 보호원이 네. 유일한 기능을 하고 있는 곳인데 방금처럼 이제 그 소비자가 어떤 많은 식품업체들이 물가 가격을 올렸을 적에 사실은 그 내용물이 어느 정도 그 가격의 상승만큼 유지가 되느냐 이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가격이 오른 만큼 내용물을 빼버리고 진공 포장을 하면서 공기를 많이 집어넣는 식의 예, 질소 과자라는 질소 과자 얘기도 있고.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창렬이스럽다라는 표현이 아마 전 우리나라 제과업체나 식품업체에 통용되는 말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에 대한 보호 내용은 반드시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예, 예진아 씨 납시오. 네, 가수 유승준 씨 복귀 문제가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요. 배우 황수정 씨가 복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네. 배우 황수정 씨야말로 복귀가 상당히 좀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일단은 복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저기 이제 나오지만 뭐 긍정적으로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아직 뭐 사인된 건 아니거든요. 네.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 글쎄 뭐 어느 뭐 드라마나 뭐 영화 드라마 통해서 복귀하겠죠. 근데 그 드라마를 편성하는 방송국 입장에서 사실 조금 부담이긴 일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리를 일으킨 연예인들 많은데 이 황수정 씨는 사실은 그 무리의 정도가 황수정 씨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 메가토급이었거든요.
네. 마약에 사실 뭐 남자 문제 온갖 거 더군다나 황수정 씨 이미지 자체가 정말 예진하신데 네. 다들 깜짝 놀지 않았습니까? 저도 아마 그 당시 굉장히 놀랬던 기억이 있는데 워낙 큰 사고 쳤기 때문에 글쎄요. 뭐 이게 뭐 공식적으로는 할 수는 있겠지만 드라마 출연한다고 해서 과연 그 드라마에 대해서 편성이 잡힐진 제가 잘 의문인데요.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 부분은. 이름이 저하고 제가 돼서 이름을 요구를 하면 이름을 곽수정 이렇게 되면 곽수정이라고 많이 적어서 요새 이름하고 많이 나오니까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어제도 보니까 유승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죠. 또 신정아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 신정아도 제가 다니던 대학에 어학연수를 다녀서 그 친구 네.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친구가 뭐 다시 누구와 유명한 연예인과 함께 전시전을 열겠다고 내용, 그리고 황수정의 어떤 연예의 복귀 이야기, 그리고 유승준의 다시 또 이야기 이런 것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나라의 그 청소년들이나 많은 그 우리나라가 가져가는 하나의 문화적 가치,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너무나 혼돈을 일으키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아무리 연예인들이 일시적인 실수로 인해서 작은 또는 큰 사건을 일으켜서 언젠가는 돌아와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도 존재를 하지만 그 이전에 사회적 가치적 개념을 놓고 보면 복귀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떠올리는 것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네. 징벌에 대한 분명한 그 내용들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복귀 문제가 나오는 것이 옳지 뭐 한 1년 지나고 나면 당연히 복귀되는 식으로 알려지는 것은 이거는 사회적으로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복귀 시점이 적당하지는 않다. 복귀 아직까지는. 자체가 허용이 안 될 사람들도 있고 네. 복귀 시점이 1년 만에 나오겠다. 뭐 이수근 씨 같은 경우에는 도박을 했고 그 이전에 자기 친구인 김모 개그맨도 도박을 해서 복귀를 해서 지금 성공하고 있지만 또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부분이 네네.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런 점을 놓고 노홍철 씨도 뭐 음주 사건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복귀 문제가 지금 나에게 나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일치질 때만 되면은 이런 문제들이 언론사에서 하나씩 나와가지고 다시 복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연예기획사가 언론사를 로비를 해서 이런 친구들을 복귀시킨다고 노력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놓고 보면 자라나는 세대 그리고 양심이라는 측면, 도덕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바른 기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무리를 일으킨 연예인들은 항상 이 복귀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 것 같습니다. 황수정 씨도 복귀를 스스로 굉장히 많이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데 제 기억에는 뮤직비디오인가 출연을 한 번도 했었고 영화에도 약간 관련이 좀 돼서 기자회견 같은 걸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래도 대중적인 공감대가 좀 없기 때문에 나오려고 하다가 좀 들어가고 나오려고 하다가 들어가고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저는 사실 연예계에 큰 관심이 있는 건 아닌데 황수정 씨는 제가 열렬 팬이었습니다. 열렬 팬이었고 근데 아까 그 김태현 변호사 얘기했듯이 제가 받은 충격이 어마어마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네네. 그 뭐 스타였는데 정말 인기가 그 많았죠. 사건의 내용 자체가 뭐 음주운전이나 도박도 아니고 이게 뭐 입에 좀 담기 힘든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뭐 마약도 관련이 되고 뭐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급반전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너무 청하고 단아하고 뭐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가 이제 터진 사건 자체는 정말 180도 다른 사건이어서 저는 뭐 곽수정 박사님 말씀도 뭐 옳은 말씀이지만 그냥 감각적으로 과연 저게 복귀가 가능하겠냐. TV에 저분이 어떤 드라마의 어떤 그 어떤 배역을 받아 나왔을 때 상상이 다른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 캐릭터 소화가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네. 보면 복귀가 과연 쉬울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복귀를 시도하고 있는 유승준 씨. 굉장히 지금 여론은 좀 냉담한 편이죠. 아무래도 우리나라 본인은 그렇게 예. 무릎까지 꿇으면서 예. 간절하게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뭐,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뭐 여론은 좀 싸늘한 것 같아요. 병역에 대해서 워낙 우리는 엄격한 기준의 잣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 예. 내용 나오고 있는데 네, 무려 보시죠. 66.2%가 유승준의 입국 허용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오히려 그 인터뷰 이후에 여러 가지며 뭐 좀 웃었던 측면도 있고 뭐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본인은 좀 면피를 하려고 했던 부분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안 좋게 작용을 하고 또 있는 것 같아요. 세금 문제도 지금 거론되고 있다고 네, 했어요. 지금 파파보이라는 거 하나 나오고 있고요. 실은 어제 인터뷰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했던 거 왜 안 갔느냐. 그 시절에 왜 안 갔을까라는 얘기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이유가 실은 최초로 공개된 건데 아버지 때문이었다. 네. 아버지가 너가 생계를 책임져야 되고 가장이고 소속사 식구들도 있고 뭐 미국에 못 오지 않냐 이제 시민권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그런 핑계를 댔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10몇 년 만에 밝혔는데 아버지 핑계를 대? 그래서 지금 파파보이라는 얘기로 또 한 번 더더욱 질타를 받고 있는 거고요. 이제 아까 말한 그 세금 문제에 대한 것들. 당시에 그 세금 탈세를 위해서 어쨌든 미국 시민권을 받고 그냥 여기서 끝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번 인터뷰 이제 아프리카 방송을 통한 이것들이 오히려 더 긍정적이라기보다는
다시 한 번 더 유승준 씨의 이미지를 더 악화시킨 게 맞는 게 맞는 세금 문제를 말씀하시니까 유승준 이중과세 씨가 문제죠? 예. 그 중국에서 활동을 했다는 네.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작년부터인가 제 기억에 저도 미국 영주권자니까 네. 예.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은 2015년과 2016년 6월 달까지 금융 계좌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네. 한도가 5만 달러 이상, 100만 달러 이상 이렇게 네. 나눠져 있는데요. 아마 중국에서 활동을 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다가 미국 국세청이죠.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만약 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이 아마 위반 사항이 되고 50%가 해외 자산의 50%가 압수가 됩니다. 네. 50%가 50%가 만약에 10억을 갖다가 중국 구자에 가지고 있다 네네.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5억이 뺏기게 되는 거죠. 네. 뺏기는 게 아니라 납세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아마 지금 저런 그 사과의 내용들이 연기다 또 진정성이 없다라고 하는 말에 연계가 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뭐 진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네. 지금 네티즌 사이에서는 바로 그 부분 예. 이중과세 부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불발의 조국 급부상. 안철수 새정치연합 전 대표. 문재인 대표가 내민 수습카드를 최종적으로는 거절했습니다. 예상된 결과였다는 얘기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거절을 했어요. 아니 뭐 네. 거절하는 과정도 조금 이상했다. 굉장히 뭐 왔다 갔다 하고 문재인 미스터리. 대표, 안 전 대표가 1대1로 만나서 이제 문재인 대표가 그 혁신기구위원장을 제의를 했고, 네. 근데 문책에서 나온 얘기는 뭐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였고, 어제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기자들한테 문자 메시지 준 건 처음부터 거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안 전 대표가 조국 교수를 추천했는지 안 했는지, 뭐 했다, 안 했다, 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일부 뭐 정치부 기자가 참 두 분이 초선스럽다라고 이제 한국말을 가지고 두 사람이 얘기했는데 두 사람이 한참 얘기하고 나오면 얘기가 좀 달라지니까. 서로 얘기가 너무 네, 다르죠. 너무 달라지니까 네. 국민들이 좀 짜증이 나죠. 사실은 지도급에 있는 정치인들이 1대1로 독대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회의를 했으면 나오는 얘기는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크게 뭐 중요한 얘기도 아니지만 뭐 이 문제를 제일 중요한 게 혁신기구 위원장을 김태현 변호사 수락하시겠습니까? 이런저런 생각. 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공감은 했으나 못하겠다 했다. 바로 얘기를 하면 되는데 하루가 지나서 기자한테 문자로 통해서 한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 조국 교수 문제도 사실은 뭐 안철수 대표는 스쳐 지나가듯이 했다는 얘기고 문재인 대표는 아주 심각하게 받았다는 얘기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지금 점점 좀 미로석으로 새정치민주연합에 빠지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철수 전 대표,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거부를 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몇몇 의원들은 한 번 더 삼고초려를 하자, 한 번 더 부탁을 해보자. 지금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일종의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커뮤니케이션 에러가 자꾸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당내에서 이 문제는 옳고 네. 그름을 떠나서 그러니까 각자 말들이 다 다르니까 이게 국민들이 봤을 때는 도대체 뭘 혁신할지는 모르겠으나 첫 단추부터 이렇게 당 지도부가 혼선을 빚는다면 믿음을 못 주겠죠, 이게. 무슨 얘기를 한다면 무슨 믿음을 주겠습니까? 안철수 의원의 입장에서 만약에 우리 박상원 소장께서 저에게 혁신위원장을 맡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고뇌에 찬 예. 부탁을 할 때 이게 정말 얼마나 큰 깊은 고뇌에서 나온 제안인지를 알려면 얼마나 오랫동안 또 누구와 많은 상의를 한다, 최고위원회를 의결을 거쳐서 나온다든지 또 혁신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등을 가지고 나와서 만약에 안철수 의원을 만나서 하자 또는 해달라는 부탁을 했을까? 왜냐하면 30분 만에 회동이 끝났다 그러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전에도 안철수 의원이 문재인 의원의 그 최고위에서 정청래 봉송학당 그 사건이 사안이 연출이 될 때 그 문제 뒤에 각각의 최고위원들을 만나서 먼저 문제 해결을 시도해보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회의를 하는 것이 옳지 다 모여라 하는 문제 해결 방식이 상당히 좀 회의를 품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이번에도 문재인 대표의 혁신위원장을 제안하는 그 과정이 안 대표 입장에서 안 의원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충분한 고뇌라든지 자기를 네. 염두에 두고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또 자기 자신이 개파를 초월한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뭐 혁신위원장을 하려고 그러면 말 그대로 혁신이 돼야 되는데 혁신을 시킬 수 있는 어떤 뭐 의원이라든지 동료 의원이라든지 이런 개파가 없는 상황에서 맡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자기 스스로의 검증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김한길 의원 구하기 나섰지 않습니까? 실패했죠. 합당을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를 해서 분명히 거절했던 의사를 비췄을 걸로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저는 논평을 하면서 이제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의원한테 혁신위원장을 제의했다 했을 때 저는 어떻게 봤냐면 이게 차도살인의 어떤 개다. 무슨 얘기냐면 나무 손을 빌려서 적을 베는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겠다라고 저는 뭐 평론가니까 그렇게 평론을 했는데 문제는 정치는 말에서 시작해서 말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곽수정 박사님이 말씀하실 때 안 의원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우스갯소리를 하면 정치부 기자들 스트레스 줘가지고 성공한 정치인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지 아닙니까? 메시지면 명백히 밝히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정중히 제의를 하셨지만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많고 그 진정성 문제에서 아직 확신이 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기자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부 기자들도 프로들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과정이 뭔가 좀 이렇게 어몽스럽고 명쾌하지가 않다는 거죠. 명쾌하지가 않기 때문에 각종 오해가 발생하는 것이고 논란이 확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런 문제 좀 많이 있죠. 매듭을 정확히 못 지어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초선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치를 배워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놓고 보면 충분히 이해가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조국 교수를 추천했다는 표현도 제가 느끼기에는 추천을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박상원 소장도 계시고 정철진 우리 위원도 계시고 예,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라는 말을 만약에 우리 문 대표께서 추천을 했다는 말로 그냥 받아버리시면 아까 말씀하신 어물어물거리는 그런 예, 지금 표현을- 나오고 있죠. 안철수 그렇죠. 지나가는 말로 예, 그냥 지나가는 말로 조 교수뿐만 언급한 게 아니라 아마 몇 분을 다 같이 동시에 언급을 했을 겁니다. 네. 그 문장도 아마 안 의원 자신도 지금 잘못 쓴 것 같은데 조 교수뿐만 아니라 다른 뭐 안모 교수도 언급을 하고 여러 사람을 언급을 했는데 조 교수 이름만 딱 따가지고 이 사람을 추천했으니까라고 이제 문재인 대표가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냐. 예. 막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안철수 의원의 앞으로의 그 정치 일정 과정에서 방금 박상원 소장이 지적하셨던 그런 소통 과정에서의 분명한 자기의 의사 표시 그리고 많은 그 국민들과 그러니까 공심이 발휘가 되려고 그러면 국민들을 설득을 해야 되고 국민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의원이 앞으로 많은 것을 배워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조국 서울대 교수 네. 지금 대안으로 급부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굉장히 또 반응도 뜨겁습니다. 일단 변희재 씨도 한번 자기 SNS에 글을 남겼는데 예. 한번 보시죠. 네. 간보기의 진술을 보여줬다라면서 비판을 했고요. 조만간 현재 문재인의 처지와 행태, 북한의 김정은과 유사하다. 둘의 운명도 거의 동시에 비슷한 방식으로 끝날 거다. 그래서 이제 또 나오네요. 서울대 조국 교수가 혁신위원장 자리를 탐내나 보는데 적극 찬성한다. 확실하게 당 깨줄 겁니다. 이게 친노 비노에게도 국가에게도 도움이 된다. 상당히 좀 감정적이고 독설을 저는 사실 쏟아냈는데요. 변희재 씨에 대해서 뭐 옳다 그러다보다는 저는 변희재식 화법인 네, 거고 저게 뭐 한국 정치의 본질이라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저렇게 이제 뭐 폄하하고 시니컬하게 얘기하는 것이 뭐가 도움이 되는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조국 교수 문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교수가 정치인이냐 아니냐 저는 정치인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정치 공간에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끊임없이 SNS를 통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는 것은 사실이고 네네. 또 영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정치적인 어떤 자기 진영은 어디냐? 친문 인사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대선 때도 그다음에 그렇죠. 총선 때도 문재인 대표를 지지해왔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네. 교수가 자기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혁신위원장 자리 조국 교수가 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표가 대탕평을 해야 되는데 장외에 있는 나를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조국 교수를 혁신위원장으로 앉힌다고 했을 때 비노 진영이 어떻게 수용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불가능한 얘기죠, 이거는. 그 조국 교수의 혁신 아니라는 것을 상대가 설득이 돼야 되는 것인데 예. 혁신이라는 게 뭡니까? 내년 공천에 이른바 대학살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 대학살이 어떤 기준과 어떤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에서 돼야 되는 것인데 조국 교수가 칼을 들었다. 거기서 내 목이 날아갔다. 정치적 생명이. 그걸 수긍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가 절대로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혁신에서 그 혁신을 한다는 의미가 내년 공천에서 학살을 하겠다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하나는 포함이 되겠죠. 학살이라는 반은 좀 진한 단어는 같은데 공천을 한번 혁신시켜 보겠다. 공천 제도를 다른 방식으로 바꿔보겠다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우리 변희재 아까 소장이었습니까? 소장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네. 모르겠지만 아마 저쪽 정청래 의원이 있다 그러면 저쪽은 또 변희재 씨가 있다는 생각이 또 엄뜻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안철수 의원의 그 화법을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정치가 좀 더 질적으로 올라가려면 많은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의 화법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는 좀 생각을 합니다. 저거는 너무 저질스럽고 좀 말이 거칠다는 표현을 넘어서는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조국 교수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아까 홍수영 씨 봤지 않습니까? 얼굴이 네네. 예쁘면 가시가 있듯이 교수면 좀 폴리페서시면
정치를 아예 나와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숨어서 움직이는 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조국 네. 교수는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지금 사퇴하는 건 좀 무책임한 것 같아. 그리고 물러가는 문제는 자신이 혁신을 약속하고 혁신을 이루지 못하면 물러가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권한을 준다면, 그리고 그러한 혁신 내용에 동의한다면 제가 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개파의 이익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저보고 얼굴마다만 하라고 그런다면 할 이유가 없겠죠. 네, 전제를 계속 달았습니다. 얼굴마담은 하지 않겠다. 하지만 권한을 준다면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한다는 얘기죠. 문재인 대표가 권한 안 줄 이유가 없잖아요. 내 편인데 왜 권한을 왜 안 줘요? 남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조국 교수한테 권한을 주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거고. 그런데 조국 위원장이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조국 교수가 내건 조건 18일 날 SNS 올린 4가지 네. 그러니까 혁신 그게요. 내용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선 이제- 이상은 그러니까 사선 가급적 이상 안 되고 40% 공천을 사퇴하고. 물갈이하겠다. 네. 그러니까 곽수영 박사는 혁신이 공천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현실 정치는 공천이 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40% 물갈이, 사선 이상은 그걸 좀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사선 내용인지. 이상은 불출마를 하든지 적진. 그러니까 전라도 의원 보고 경상도 가서 출마하는 얘기 아니에요. 네, 쉽게 네. 얘기를 하면. 네. 그러니까 김부겸 제2상. 저기 지금 나오고 있네요. 예. 개파불 뭐 도덕적 법적 하자가 있는 자의 공천변 당연한 것이고 사선 이상 40% 물갈이인데 통상 새누리당도 그렇고 45% 정도 물갈이를 해왔습니다. 통계를 네. 본다면. 그다음에 이제 지금 문제는 저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비대위원장실을 그대로 카피한 거거든요. 네. 그대로 카피한 내용인데 저는 여기 각수영 박사님도 계시지만 애써 조국 교수도 외면하고 있는 하나의 불편한 진실이 있다. 개파 문제를 하나로 그냥 일거에 없애는 방법은 김무성 대표가 제의한 동시 오픈 프라이머리를 수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개파 사람도 나가고 남은 개파 사람도 나가서 그 지역에서 후보가 뽑히는 거 아닙니까? 그 간단한 방법은 애써 외면하면서 20%에서 30% 전략 공천을 하겠다. 40% 물갈이를 하겠다. 사선 이상은 거의 공천을 주지 않겠다. 그게 무슨 기준으로, 무슨 권능으로 대의제 하에서 사선 이상은 못 나와야 되고 40%는 물갈이를 해야 되고 그게 누가 그런 권능을 혁신위원장한테 줬죠? 민주주의와 대의제에서 그런 권능은 누구한테 있나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메시지를 누가 던지냐가 문제인데 만약에 혁신위원장으로 한상진 교수가 와서 저런 메시지를 던지면 얘기가 틀립니다. 왜냐하면 한상진 교수는 문 대표와 배척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당권을 가지고 있는 문 대표가 자기와 반대되는 사람을 혁신위원장에 앉혀서 그 사람의 입에서 자 우리 이렇게 가면 다 죽으니까 호남부족에서 30% 물갈이 합시다 네네. 라고 하면 그건 울림이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조국 교수는 문 대표와 결이 같은 사람입니다. 문 대표가 어떻게 보면 본인의 어떤 그 강한 성명을 뒷받침하고 있는 그 비록의 척결의 어떤 그런 걸로 혁신위원장을 만들고 거기에 본인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본인 편에 조국 위원장을 앉혔을 때 그 조국 위원장이 야, 나 무조건 조국 위원장 된다고 하면 자, 호남 다 물갈할 겁니다. 30% 40% 사선이나 다 날립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게 정당성 생길까요? 그러면 비노세를 이걸 받아들일까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혁신위원회라는 건요. 예.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을 데려다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나 이상동 교수 모셔오겠습니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본인과 결이 다른 사람을 앉혀서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해법을 내놓는 게 혁신이고 비대위인데 조국 교수가 생각하는 해법과 생각들은 문 대표와 동일합니다. 그럼 혁신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저도 네. 한 말씀 드리면 네. 문 대표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에게 만약에 실질적 권한을 주시면 저도 혁신위원장 지원하겠습니다. 한번 저에게 혁신위원장 자리를 한번 맡겨줘 보시죠. 그 조국 교수가 말하는 그런 혁신위원장, 제가 지금 공식적으로 보내는 겁니다. 예. 뭐 저라고 못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저도 혁신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제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네. 방금 우리 김태현 변호사가 말씀하셨지만 혁신이라는 것은 입에서 그렇게 쉽게 내어놓는 단어가 되면 안 됩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국민을 보고 나간다는 그런 혁신이라 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다운 그런 혁신의 내용을 가지고서 그런 다운 사람을 뽑아내는 것이 그게 옳은 정치가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바로 A4 용지 2박스 분량을 들고 네. 징계 심판원을 찾았던 정청래 의원. 어떻게 보시면 26일 날 이제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 같은데요. 뭐 어떻게 보세요? 지금? 하나만 한 이제 그건데 이게 이제 뇌관이 되겠죠. 사실상 굉장히 당이 이제 둘로 쪼개지는 상태인데 어제 뭐 그 강창일 위원장이 뭐 난감한 표정으로 뭐 있는데 지금 뭐 정청래 고학의 진호 세력이 총벌기했지 않습니까? 총벌기한 상황에서 윤리심판에서 만약에 이제 비노 진영이 많다고 그러니까 막 다음 출마가 사실상 힘들 정도로 징계안이 내려졌다라고 본다면. 네. 그날로 당이 뇌관이 터지는 거니까 당이 깨질 겁니다. 깨지기 때문에 뭐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저 A4용지 2박스 뭐가 들었는지가 궁금한데 뭘 소명할 게 있을까? 뭐 공갈이라고 말했다는 거 이미 다 나와 있는 거고 뭐 신문마하고 언론 종편마마도 다 나와 있는 거에 뭘 소명하려고 그럴까?
어쨌든 뭔가를 내가 이게 뭐 정당성 있어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져갔죠. 근데 저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20년을 연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고민이 많은 거겠죠. 뭐 고민은 네. 당연히 뭐 하겠지만 제가 볼 때 결론 이미 나온 거 아닐까요? 네네. 근데 어제 바로 야 뭐 그냥 뭐 제 경고라든지 뭐 공천과 상관없는 직무정지라든지 이런 거 하게 되면 또 여러 또 비판이 있을 거고 비노 세력이 또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 약간의 그 좀 뜸들이게 하는 거 아닐까. 네네. 아마 26일 결과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과는 아마 밑에 거 2개 나올 겁니다. 내년 공천과 상관없는. 네,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벌써 한 달. 뭐가 지금 한 달이 됐죠, 벌써? 총리 부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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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리가 지금 부재 상태인데도 별로 부재라는 게 별로 느껴지지가 않는데요. 예, 저희가 그래서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들어온 속보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전 총리 사퇴, 총리 자리 벌써 공석이 한 달이 됐는데 한달 가까이 오늘 청와대가 차기 총리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속보가 떴습니다. 황교안 법무장관, 이강국 전 헌재소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다 법조인이네요. 다 법조인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네, 있어요. 박근혜 정부에서 뭐 인사안을 언론이 맞춘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철통부 아니기 때문에 뭐 도대체 어떤 분이 이제 발표될지는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는 6월 중순에 이제 미국 순방이 예정돼 있죠, 대통령.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총리 없이 대통령이 나가는 게 또 어떨까라는 뭐 여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중에는 이제 발표를 해야 청문 통과하고 이제 6월 중순에 나가실 때 이제 총리가 이제 국정을 대신 좀 챙기는 어떤 구조가 아니겠나 싶은데 어쨌든 뭐 누가 되실지는 모르겠으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통과형 총리임에는 분명하다. 통과형 총리. 예, 청문회가 상수고 나머지는 좀 변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많이 기자들 사이에서 얘기가 돌았었는데 아마 황교안 법무장관 쪽이 유력하다는 얘기는 실은 많이 돌았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본의 아니게 또 속보가 오늘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실은 어제 발로만 보면은 이제 황교안 법무장관이 가장 유력한데 박 소장님 얘기했지만은 그동안에 얘기했던 인사가 한 번도 된 아닌 적이 적이 없잖아요. 없었습니다. 네. 예, 2시간 전에 뭐 확답받았다는 분도 실은 마지막 2시간 후에 또 달라졌거든요. 근데 현재로서 황교안 법무장관이 오늘 일정도 다 취소했다는 얘기를 봐서 네. 실은 어제 발로 봐서는 이제 이강국 전 헌재소장보다는 황교안 법무장관 쪽으로 좀 높은데 앞으로 또 3시간 남았지만 이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죠. 네. 저는 글쎄요. 개인적으로 저보고 저 두 분 중에 낙점하라면 저는 이강국 헌재소장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헌재소장 청문회 한번 통과하셨죠. 네. 그러니까 저분이 제가 알기로 전북 분이세요. 그러니까 호남 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호남 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통합 차원에서 좋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면 황교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 만약에 되면 인사청문회가 굉장히 또 얘기가 있을 것이거든요. 결국 또 통지당 문제 들고 나올 거고 황교안 장관의 어떤 잘잘못과 상관없이 또 인사청문회장에서 정쟁의 장으로 번질 수도 있으니까 논란거리가 있다. 그 약간의 그런 부담이 있을 텐데 근데 뭐 황교안 장관을 총리가로 생각하신다는 얘기가 워낙 예전에 이완구 총리 난마 이후부터 계속 오래됐기 때문에 글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으네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황교안 장관이 되면 네. 지금 50대 총리가 하게 되는 거죠. 50대 총리가 등장한다는 의미도 있고 또 지금 공안 검사로 이름을 날렸는데 또 이렇게 공안 정국이 되는 거 그러니까 아니냐. 사실 이제 만약에 황교안 장관이 된다면 이제 걱정을 하는 부분이 이른바 사정정국이 지금 임기 3년 차의 핵심 아젠다인가에 대한 걱정들이 있는 것이죠. 뭐 이완구 총리 되자마자 정무영 총리로 발탁됐는데 부패의 전쟁 하겠습니다 했는데 폭탄이 안에서 터져가지고 지금 뭐 아비규환이 된 거 아닙니까? 네네. 뭐 황교안 장관이 뭐 통진당 해산 신반 청구 소송이나 여러 가지 이제 잘 해왔고 또 우리 대통령과 호흡이 잘 맞았다 하더라도 저는 만약에 대통령의 청와대가 사정을 부패 청산을 국정 3년 차의 어떤 그 중심 의제로 놓고 동력을 거기서 확보하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착각일 가능성이 높다. 어렵더라도 4대 개혁이나 성과에 집중을 해야 될 문제인 것이지 부패라는 것은 있으면 언제든지 청산하는 네. 문제고 그다음에 지금 그저께인가 동아일보 보니까 한쪽에는 투자라고 뒤쪽에는 수갑을 딸그락거리면 기업이 투자를 누가 하겠냐고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어쨌든 핵심 의제로서 황교안 총리와 부패와의 전쟁이다. 이 문제는 저 개인적으로서는 좀 동의하기 어렵다 이 말씀입니다. 네. 네, 오늘 황교안 법무장관이 원래는 화성에 사회봉사명령 현장 점검 일정이 네. 있었지만 어제 취소를 갑자기 했다. 그래서 황교안 장관에 좀 무게가 실리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 건데 다른 분들 얘기도 해볼게요. 인사는 모르는 거니까. 황우여 사회부총리 얘기도 나오고요. 또 정치 철학을 공유하고 있는 정치인 출신들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에 뭐 청문회 통과 기준이 제일 기준이라고 하면 황우여 총리 같은 것도 가능성은 있죠. 어쨌든 간에 청문회 통과를 했었고 또 무난한 분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도 호흡도 맞고
그래서 뭐 황우여 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뭐 가능성은 있으나 그러나 문제는 황우영 부총리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에 공무원연금 개혁에 같은 거 보면 본인은 관여를 안 했다가 사회부총리에서 어느 정도 약간의 책임은 뭐 있다고 볼 수도 있죠. 거기다가 국회 선진화법 문제 때문에 여당 일각에서 황우영 지금 사회부총리한테 안 좋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분도 좀 계실 텐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황우여 부총리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황교안 장관이나 이강국 소장 쪽이 좀 가능성 높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국민들이 관심 있어 하는 거는 지금 총리 부재가 거의 한 달 가까이 되는데 네. 별 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없어도 그만 아니냐. 뭐 이런 인식까지 총리 지금 무용론이 번지고 또 있어요. 나오고 그렇죠. 있죠. 사실 총리 대통령, 무용론까지 나오고 대통령 있는데. 중심제에서 총리가 있는 나라는 뭐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거 예를 들어서 미국은 뭐 대통령 부통령이 있죠. 대통령 요것이 부통령이 이제 승계하는 그런 경우 미국의 헌정사에서 여러 번 있었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총리는 어떤 분이냐 뭐 대독 총리 뭐 의전 총리 하듯이 실제로 대통령 중심제에서 총리가 갖고 있는 역할은 뭐 구조적으로 미미할 수밖에 없다. 뭐 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곽수정 박사님 꼭 총리가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아니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오늘 방송을 위해서 오다가 한강다리에서 뉴스를 들으니까 예. 총리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번뜩 우리가 총리가 없었나?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총리가 오신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이미지가 실추된 상황에서 과연 총리실의 이야기가 제대로 정부 각 기관에 전달되고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고요. 이렇게 된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저는 좀 개인적으로 경제 쪽으로 좀 관심이 많은 총리가 왔으면 싶은데 또 법적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좀 개인적으로 좀 실망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 총리, 이완구 전 총리는 이제 불구속, 기소 네. 거의 방향이 정해진 것 같은데요. 네. 홍준표 지사도 그렇고요. 네. 검찰의 결정적 한방 결국 없었던 건가요? 그건 뭐 불구속한다고 해서 뭐 경찰적 한바가 없다고 보긴 좀 그렇고요. 어차피 기본적으로 뭐 형사소송법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니까 이제 다만 이제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에는 2억 정도를 내부적 관례로 삼고 있는데 홍 지사 같은 경우 1억이 때문에 있는 것이고 이완구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3천만 원의 정치자금 수수하면 역시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네. 국민들 생각하시기에는 당연히 크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검찰 내부의 어떤 구속수사 원칙 기준에는 보다 좀 미달된다. 검찰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아침경제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